등록된 분보다. 강의하는 사람 아니면 음소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아까 얘기했어요. 네네네. 오케이. 지금 강의 중에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중하기 좋게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 최성민입니다. 우선 황금 같은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핵공강 클래스를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코로나 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원자력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갖는 두려움과 과학적 실제의 간격이 제법 큰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원자력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도 에너지 정책도 이러한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공강 클래스는 원자력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요즘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죠. 바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핵공강 클래스는 강의 20분, 그리고 질의응답 20분 내지 30분으로 진행되고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5개의 강의가 시리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강은 사용 후 해결력, 3강은 청정에너지 원자력, 4강은 주요 발전용 에너지원의 장단점, 그리고 5강은 원자력 안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강의 중에 또는 질의응답 시간에 언제든지 메시지로 저희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의 채팅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시간 내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비디오 화면은 켜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화기애애하게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핵공강 클래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님께서 탈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정용훈 교수님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이십니다. 열수력 안전 분야에 훌륭한 업적을 갖고 계시고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아주 깊이 있는 식견을 갖고 계신 학자이십니다. 우리 정용훈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용훈입니다. 먼저 금요일 저녁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헛되지 않도록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목을 탈원전, 탈탈원전이 답이다로 잡았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에너지의 변화를 주자, 에너지 전환을 하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는 건데요. 왜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죠. 먼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사실 본격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2050년이 지나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WHO가 내놓은 보고서만 봐도 열 혹은 홍수가 나서 익사, 그리고 물을 잘못 먹은 설사, 그 모기나 이런 거에 의한 말라리아, 댕기열, 그리고 육류나 아니면 탄수화물 섭취가 모자라서 결국 생길 수밖에 없는 영양실조 등등으로 2030년 이후면은 매년 25만 명의 사망이 2050년 정도까지 있을 걸로 최소한 평가됐습니다. 위에 적혀 있는
이 원인들만 가지고, 요 원인들만 가지고 추산된 것이 요만큼이고, 이게 매년입니다. 하지만 그린피스가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70년 동안 사망자가 93,000명이다라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내놨었는데요. 그 숫자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매년 25만 명하고 70년간 93,000명, 그리고 그것도 뭐 잘못된 계산으로 나온 93,000명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기후변화라는 것이 이미 우리한테 너무 심각하게 다가와 있다. 얼마나 좀 변화가 심각한가 하면은 30년 뭐 전쯤에, 3, 40년 전쯤에 독도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평균 기온 12도였는데 2012년에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평균 기온 13도로. 그리고 강수량 1300이었는데 강수량 1800이 됐고요.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중에 명태, 거북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홍합, 따개비로 바뀌었고요. 이게 이미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요 정도의 변화를 30년, 한 세대 동안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세대로 왔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 손자 세대로 가면 2도, 3도 온도가 증가할 텐데, 그때가 되면 뭐 이런 숫자로 볼 수 있는 걸 훨씬 넘어서는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지금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5.9입니다. 5.9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인데요. 입방미터당 5.9 마이크로그램. 우리는 25예요, 평균이. 그것 때문에 사라지는 수명이 6개월입니다. 그리고 1년에 12,000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것이 미세먼지. 결국은 우리가 뭘 태워서 나오는, 탄소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석탄, 석유, 가스 대신에 뭔가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면 미세먼지도 따라서 덜 배출되는 거죠. 두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데,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바이오,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등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 가장 적게 나오는 원자력을 없애고 태양광을 하겠다. 태양광만 보더라도 원자력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뭐 9하고 30하고 이거 뭐 굳이 비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안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데 태양광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20시간을 뭘로 해야겠습니까? 결국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수력의 도움을 받자니 우리나라 수력이 없어요. 그리고 뭐 태양광이 없을 때 바람이 불어달라, 이것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를 뭘 태워가지고 뭘 하겠다? 우리는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지금 탈원전을 하면서 내놓은 솔루션이 뭐냐? 가스를 태워서 태양광을 서포트하겠다. 태양광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쓰지만 없는 시간에는 가스를 쓰겠다. 자, 그런데 가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석탄도 이산화탄소를 바로 태워서 많이 배출하지만 가스도 적잖이 배출을 합니다. 석탄의 절반 정도를. 그런데 간접 배출, 메탄이 뭐 누설된다든지 이송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석탄하고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게다가 태양광이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가스 발전은 껐다가 켰다가 해야 돼요. 껐다가 켰다 하면은 계속 켜놨을 때보다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460이라는 숫자가 대폭 증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한 50, 한 5% 정도 되는 효율의 발전소를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 무거운 전기 터빈을 떼버리면은 효율이 40, 한 2% 정도, 이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연료를 더 쓴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CO2를 더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보면 우리나라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태양광을 가면서 그 파트너로 가스를 잡았는데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이거를 없애는 거. 글쎄요. 석탄을 없애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원자력을 없애는 거는 도저히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차원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결국 바람이 불 때, 태양이 뜰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죠. 그래서 유엔이 2018년에 내놓은 특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1.5도씨 특별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의 요지가 뭐냐면 태양광도 대폭 늘려야 되고 원자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의 역할은 2030년까지 대략 이 정도 증가시켜야 되니까 현재 2배 정도 증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5배 정도로 증가를 시켜야겠다. 빌 게이츠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태양광 풍력 기후변화 대책에 도움된다. 큰 도움된다. 그렇지만 24시간 떠 있진 않다. 이제 풍력의 보조금, 태양광의 보조금을 끝낼 때가 됐다. 사람이 태양광을 서포트를 하는 건 끝내고 제대로 태양광이 사람을 서포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야죠. 태양광이. 그런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원자력도 지금보다는 나아진 다른 형태의 원자력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에너지 저장하는 것과 원자력 이 두 가지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에너지 전환은 탄소를 안 태우고 살기인데요. 이거는 탈원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탈탄소가 에너지 전환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석탄, 가스, 오일 이 전부를 다 버리는 것이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고 이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화성에 가면 산소도 없기 때문에 화석연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로버를 보냈는데 앞서 보낸 놈은 오퍼튜니티라 그래서 태양광 패널을 쓰는 놈이고요. 두 번째 그 뒤에 보낸 놈은 큐리아시티라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큰 놈을 보냈습니다. 그럼 뒤에 보면은 원자력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퍼튜니티는 2018년에 화성에 모래폭풍이 심하게 왔을 때 모래폭풍에 잠겨가지고 여기가 다 덮여버렸는지 교신이 끊기고 공식적으로 임무를 종료해버렸어요. 마지막 유언이 배터리가 부족하다.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근데 큐리아시티는 2018년에 똑같은 모래폭풍을 같이 겪었습니다. 겪었지만은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24시간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원자력 배터리였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얘네 둘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큐리아시티가 오퍼튜니티를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태양이 비칠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터리에 저장을 좀 해서 어느 정도는 견딜 수는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24시간 어떤 기후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면 아마 오퍼튜니티하고 큐리아시티하고 둘이 짝을 이뤄서 다녔다면 지금 둘이 같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글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우리 인터넷을 하는데 이거 청정 전력으로 하자. 그래서 24시간 쓸 수 있는 청정 전력, 일주일에 7일 쓸 수 있는 청정 전력을 우리가 만들어 내자.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은 구글 핀란드 데이터 센터는 여기가 1월이에요. 1월. 여기가 12월.
1년 내내 녹색입니다. 쭉 녹색이죠. 녹색이 100% 클린 에너지입니다. 카본이 없는, 탄소가 없는. 그래서 핀란드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원자력 쓰고 있고요. 바이오 좀 쓰고 있고, 수력 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풍력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데이터 센터를 보니까 약간 좀 이 바탕 색깔이 옅어요. 근데 이 옅은 녹색은 원자력이 깔아주고 있고요. 이 중간에 진한 녹색들이 있죠, 밴드가. 언젠가 하면은 이게 점심때예요. 이거는 태양광이 있어서 나오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태양광이 그래도 녹색 밴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만에 있는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에 올 뻔했는데요. 대만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그냥 검었습니다. 그냥 여기에요. 여기. 거의 0%에 가까운. 대만이 탈원전 했죠. 탈원전 했는데 그나마 원자력이 조금 있을 때는 요래요. 그런데 이때 봄에 원자력이 여름에 전기 공급하기 위해서 봄에 좀 쉽니다. 쉬면서 정비를 해요. 정비하는 동안 검정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그리고 365일 청정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태양광이 요즘 깔리는 거 보면 대세고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양이다. 과연 그런가요?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2018년에 세계 원자력 시설 신규 들어간 게 10기가와트가 들어갔어요. 신규 태양광은 100기가와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태양광이 원자력의 10배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대세지 않냐? 이게 시설만 보면 그렇고요. 실제 발전량은 다릅니다. 원자력 10기가와트는 이게 적어도 20시간 이상 하루 돌아가는 놈이고요. 태양광은 하루에 서너 시간 돌아가는 놈이기 때문에 연간 발전량으로 따지면은 원자력에다가 6을 곱한 거하고가 같은 시설입니다. 게다가 원자력은 60년 써요. 아마도 20년 더 쓰겠지만 이거 뭐 없애고, 태양광은 20, 30년 쓰는데 30년 쓴다고 하더라도 60년 쓰는 놈하고 30년 쓰는 놈하고는 다시 또 2배를 곱해줘야죠. 그러면 결국 태양광 120에서 180기가와트를 새로 깔아야 원자력 10기가와트 새로 깐 것하고 같아진다. 그렇다면은 2018년에 10기가와트 원자력, 지금 사양이라고 하는 원자력이 10기가와트 늘어난 것은 태양광 120에서 180에 해당되는데, 태양광이 100이 늘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대세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죠. 뻥튀기 한 대나 쌀 한 대나 한 대로 부피 같으니까 같은 거다. 요즘 판매되는 부피를 봤더니 뻥튀기가 대세다. 아니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무게라든지 하다못해 칼로리라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비교해보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도 원전은 위험한데 뭐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큰일 당할 수 있는데 큰일 당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심하자. 지진이 와도 원자력은 멀쩡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는 기억하시지만 오나가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오나가와 원전이 더 가까웠습니다. 더 가까웠던 원전이고 쓰나미 피해로 오나가와가 심하게 당했는데요. 오나가와 타운의 인구가 10,000명인데 그 중에 8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집이 4,000채가 부서졌으니까 오나가와에 있는 집은 거의 부서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대피를 해가지고 90일 동안 대략 한 300명 정도가 여기 대피해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지진이나 쓰나미로부터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진이 온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아니면은 자손 영향이나 이런 거는 우리 기대할 수 없다. 왜? 간단히 말씀드려서 피폭량이 너무 미미합니다. 여기가 후쿠시마 일반인의 피폭량인데 앞으로 평생 피폭 받을 게 10에서 20mS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산에 사시느냐 강원도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1년에 1mS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산에 80년 사시고 강원도에 80년 사신 두 분을 비교해 보면 90mSv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부산과 강원도는 차이가 없죠. 거기에 10분의 1 수준, 5분의 1 수준의 피폭량이 후쿠시마 일반인의 평생 피폭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가짜뉴스 많습니다. 뭐 암이 44% 나왔다. 갑상선 암이. 그런데 후쿠시마를 전수조사해서 44% 나왔는데 다른 지역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57%가 나왔어요. 갑상선 이상이 이것도 오버였습니다. 암이 아니고 이상인데 이 전수조사 때문에 늘어난 숫자고요. 후쿠시마에 암 환자가 폭증한다. 막 이런 데이터가 막 나왔는데 병원에 2번 가면 환자 2명으로 카운트하고 옆에 병원이 닫아서 왔는데 신규 환자로 신규 발병으로 등록하고 해서 벌어진 총극입니다. 오죽하면 거기 해당 의사가 이런 저널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 그거 다 가짜뉴스다라고 밝혔겠습니까? 일본 국토가 전체가 오염됐다. 이거 그 논문을 썼던 저자가 와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닙니다. 동경에서 핫스팟이 나왔다. 뭐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의 방사설량을 보니까 요거는 제가 제 거실에서 측정한 거예요. 제 거실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반대의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쓰나미 막 퍼져나가는 거 구글에서 후쿠시마 치시면 이런 이미지 막 나옵니다. 이거 방사능 물질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쓰나미 파도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레디에이션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림입니다. 가짜입니다. 누가 이런 그림 갖다 놓고 내 가슴이 불타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 그거 뭐 말이 그런 거지 저게 불타는 거냐 그냥 온도가 조금 높은 것 뿐이다라고 알아보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진을 놓고 이 앞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다들 믿어요. 우리가 여기 감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래도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고 기계는 고장나기 마련이고 합니다. 사고는 나기 마련이죠. 안 날 겁니다만 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최악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전하고 똑같은 걸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TMI 2호기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원전하고 똑같은 설계였기 때문에 이 경락 건물 안에서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고 나서 사고가 3월 28일 날 났는데요. 4월 1일 날 카터 대통령이 손에도 보면은 뭐 보호구가 없고요. 여기 마스크 전혀 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발전소의 컨트롤룸입니다. 여기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밖으로 나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밖으로의 영향은 없지만 원자력 발전소 하나는 그냥 다 망가지는. 마지막으로 탈원전 과연 우리나라에 맞는가? 우리나라는 중동 나라처럼 가스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럽처럼 이렇게 독일이나 이런 나라가 탈원전 한다면서 프랑스의 전기를 받고 노르웨이 전기를 받고 수력을 받고 그 다음에 체코, 폴란드의 석탄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알프스 산맥에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수력 발전에 도움을 받아서 태양광 풍력 조금 늘려보는 이런 환경의 독일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밤에 보시면 섬이에요. 이거 섬입니다. 그냥. 바깥으로 연결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연결을 한들 이들 나라하고 믿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도 않죠. 탈원전 우리나라에 맞지 않고요. 손해만 잔뜩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손해냐? 지금까지 발전량이 총 3.5조 kWh라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380조 정도 돼요. 전기값으로. 그런데 탈원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건설도 안 합니다. 신안을 3사도 안 하고 계속 운전 40년 되면은 멈추고 30년 좀 지나면 멈추고 이러면은 10TWh, 10조 kWh 정도 나오고요. 돈으로 따지면 1100조입니다. 그런데 신한울 3사만 새로 건설을 하더라도 한 130조,
40조 정도가 늘어나요. 그리고 계속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한 500조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 1100조고요. 안 하면 1700조가 나옵니다.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소하고 신한울 3사만 가지고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600조죠. 그리고 한수원은 600조 원어치 정도 전기를 팔 걸 탈원전만 없어지면은 340조가 더 늘어나요. 우리 사후 처리하는데 100조 정도 들어갑니다. 100조가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고 방사성 폐기물 다 버리고 사용 해결료 다 하는 거 100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탈원전만 없애면은 340조가 한수원은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전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 과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이 정도 하는 것 뭐 나쁠 것이 있는가. 결국 우리가 탈원전 때문에 결국 수백조 원의 손해만 보고 있고요. 뭐 수출하고 뭐 이런 거는 다 뺐습니다. 다 빼고 단순히 전기 만드는 것만 가지고 보는 손해만 해도 수백조 원이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도 도움 안 되고 미세먼지 줄이는 데도 전혀 도움 안 되고 우리나라 전기 쓰는 데도 전혀 도움 안 되고 손해만 수백조에 이르는 탈원전은 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오늘 드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분) 좀 넘긴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정영훈 교수님께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채팅으로 많은 또 질문들도 해주시고 또 몇 분께서 또 채팅으로 또 이제 답변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에 앞서서 또 오늘 질의응답을 위해서 함께 참석해 주신 제가 두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열수력 안전 분야 전문가이신 부산대학교 윤병조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 교수님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윤병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분야 전문가이신 카이스트 윤종일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 교수님. 반갑습니다. 윤종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플로어로 그 채팅으로 질문을 계속 해주시고요. 그거에 앞서서 사전 질문해 주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기술과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 질문인데요. 우리 정영훈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첫 번째로 실적이 이야기해 줍니다.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 프랑스, 일본하고 붙었죠. 거기서 경제성, 안전성을 다 평가해봐서 결정된 것이 APR 1400 우리나라 원전이고요. 신한울 3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세계 기술과 비교해서 이미 한번 맞붙어서 이긴 적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안전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본도 실패했고 프랑스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외국 회사 최초로 우리나라가 이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산업,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위시해서 여러 기술 그리고 제조 회사들의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원전을 만드는 회사가 로브콜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국 회사에 맡겨야지 제대로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미국, 일본, 프랑스와도 견주어서 우리가 이긴 적이 있는 세계 수준의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원자력은 원자로 1호기당 설비 용량이 커서 출력 조정이 어렵고 비상 정지 시 전력망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게 출력 조정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도 정혜원 교수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쉽게 출력 조정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이건 일단 틀린 이야기고요. 자연이 쉽게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가 뜨거지는 걸 바꿀 수 없고 바람 불고 마는 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없죠. 그런데 원자력이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이미 출력 조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고리 3, 4, 5기가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5월 달에 2일, 3일을 거쳐가지고 한 13시간 정도를 600메가와트라는 용량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다른 거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뭐 이런 예도 있고요.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원자력으로 항공모함하고 잠수함이 갑니다. 출력 조절 못하면 이게 다니겠습니까? 네. 다 기술로 가능한 건데 오해들을 하고 계신 분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요. 요즘에 사람들이 참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후쿠시마 재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 희석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하는 질문이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후쿠시마 저장 탱크에 들어있는 삼중수소, 예를 들어 스트론튬, 세슘 이런 것들은 다 걸러서 없앤 처리수, 거기에는 삼중수소만 들어있는데요. 삼중수소 총 양이 3g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연계에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 때문에 발생하는 삼중수소가 216g 정도 돼요. 매년. 그리고 이게 다 비로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1년간 비가 내리는데 거기 삼중수소가 다 섞여서 내려요. 자연이 만들어낸 삼중수소. 그리고 일부는 60년대 핵실험한 건데 그건 이미 다 바다로 다 대부분 갔고요. 자연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연간 한 3g 정도가 동해 바다로 유입됩니다. 비로. 여기 있는 것이 총 3g입니다. 그러면 이 3g을 예를 들어 10년 정도에 걸쳐서 10분의 1 정도씩 배출을 한다. 그것도 일본의 동해 바다 쪽으로. 그러면 우리 동해로 오겠는가? 오는 것도 의문이지만은 오더라도 비로 오는 3g하고 이걸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오는 얼마인지 모르는 이 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영향이 없다. 그래서 요 근처에서의 영향도 사실은 없는데요. 이것만 특별하게 신경만 쓴다 그러면은, 그리고 스트론튬이나 세슘 같은 게 없는지만 제대로 확인한다면은 방류에는 안전성의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윤종일 교수님, 윤병조 교수님 플로어에서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정용 교수님 혹시 그 아까 정범진 교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자료 중에 경제성 비교한 게 있을까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성 비교요. 네네. 경제성은 저희가 발전 단가로 이야기를 할 수 예, 발전 있을 것 단가로 같은데요. 보여주시면 예. 발전 단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원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정산 단가입니다. 정산 단가인데 이게 한전에서 지급해주는 비용인데요. 이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한 160에서 180원 킬로와트 아워당요. 킬로와트 아워당 그 정도 되고요. 원자력은 50에서 60원 정도 됩니다. LNG가 한 120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요. 그래서 배수로 보면 이게 1이라면은
LNG가 대략 2 정도 되고 태양광이 한 3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없애고 이거하고 이거의 합으로 가는데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건 미스테리죠.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타이핑 하시고 계신 분 중에 그 마이크는 무음소리 포고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플로우 질문이 현재 없으면 또 예정될 사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월성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삼중수소의 양은 미래의 핵융합 에너지 실험과 상용화가 본격화하게 될 때 필요한 연료로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나요? 하는 아주 질문이 있네요. 네, 정 교수님. 예, 답은 yes and no인데요. 월성에서는 1년에 지금은 뭐 줄었습니다만 여간 연간 한 700g 정도 삼중수소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융합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터라는 핵융합로 실험 장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연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중수소가 자연계에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채굴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중수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원자로에서 나온 몇백 그램 단위의 삼중수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핵융합로를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큼을 1년간 쓴다. 그럼 150kg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용화를 하기 위한 연료로서 월성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는 그렇게 의미 있는 크기는 아니다. 그러나 핵융합로 이터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윤 교수님, 두 분 윤 교수님 플로우의 질문이면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5번 사전 질문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원전 해체 기술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해체 기술을 수출하는 게 원전을 수출하는 것만큼 가능성 있는 시장인가요? 하는 질문이네요. 네, 정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성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규모만 보더라도요. 한 기 건설하는데 5조 원입니다. 그리고 그거 60년 정도 운영하면 운영비가 25조 정도 됩니다. 합하면 이게 30조인데요. 이거 대비 해체라는 거는 1조 원 정도에 불과해요. 게다가 그 해체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이 절반 수준의 비용이 방사성 폐기물 비용입니다. 말하자면 쓰레기 봉투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산업 혹은 국가 경제에 돌아오는 경제적인 효과 자체는 건설 플러스 운영 이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이쪽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의 시장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해체를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자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 중에 네, 아무도 답을 안 하셨는데 핀란드가 방사선 준위가 높은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혹시 네. 핀란드 안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들 혹시 뭐 답변해 주실 윤정일 교수님? 네, 좀 그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하 안반 자체가 화강암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강암에는 우라늄이나 토륨처럼 자연 방사능이 많이 함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연 방사능 정도가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지질에 따라서 자연 방사능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자연 방사능이 제일 낮은 게 하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라서 화감이 적어서. 자, 그러면 또 추가적인 플로우 질문이 혹시 있나요, 교수님? 혹시 만약에 없으면 6번 문제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폐기 사용 해결료 폐기 비용에 대한 그다음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저장을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정영 교수님께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 예, 예. 교수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예, 예. 윤도열 교수님께서도 뭐 어떻게 덧붙여 주시면 좋겠네요. 정 교수님께서 일단 뭐 비용 자체는 이미 정립을 하고 있고요. 저기 제 스피커가 다시 피드백돼서 들어오는데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켜고 계신 분들께서는 마이크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정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세에 넘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중저준위 폐기물 관리 비용, 뭐 해체 비용,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 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립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탈원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산할 전기가 1,100조 원어치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중저준위, 원전 해체, 사용 해결료 이거 다 해서 한 100조 원 남짓합니다. 그러니까 1,100조 원어치 전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 안에는 100조 원의 이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포함돼서 우리가 돈을 내고 있고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세에 넘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요 펠렛 하나만 가지고 보시더라도 이 비용들을 다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만약 가스를 쓴다 그러면 CO2가 발생이 되는데 똑같은 양의 전기 만드는데 CO2 비용만 해도 2만 얼마가 됩니다. 이거는 현재 미지급이에요. 이거는 뭐 CO2가 지금 배출된 게 내일 없어지겠습니까?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정말 후손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는 화석 에너지가 후손에게 전가하고 있고요. 태양광 패널도 이제 1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요. 그때 되면 그 비용을 현재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심화될 겁니다. 윤정일 교수님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뭐 정답인 것 같고요. 뭐 실제 이제 저희들이 항상 또 이렇게 이야기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잡지 않아서 특히 사용 후 해결료, 그다음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뭐 저장이니 처분이니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어지고 있고 또 환경이나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방사능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그 비용 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비용 산정위원회에서 원전 사후 처리 비용들을 다시 재산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고 있는데 원전 사후 처리 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비용, 그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부담금, 마지막으로 원전 해체에 관련된 총담금 이렇게 세 가지 크게 항목으로 지금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듣고 한번 찾아봤는데 2019년에 공개된 원전 사후 처리 비용 기준 단가를 보면 아까 정용인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비용보다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부담금만 사례로 들면 경수로 같은 경우는 한 다발에 한 3억 2천만 원, 중수로는 한 1,320만 원 정도 관리 부담금을 지금 산정을 하고 있고요. 원전 해체 비용으로는 지금 이제 아직 해체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의 사례들 그런 것들을 근거에 해서 충당금 추정 비용이 있는데 한 호기당 한 7,50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에 지금 특히 그 발전 원가에 원전 발전 원가에 사후 처리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다르긴 하지만 한 15에서 한 18% 정도가 원전 발전 원가에 사후 처리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질문이 준비된 정리됐던 질문이 있는데요. 7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결료로 가득 차여진 원자로에서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라드라고 부르는 거를 빼는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체르노빌처럼 터지지 않았다. 왜 그런가? 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혜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요 실험은 미국에서 했던 거고요. 이 원자로 노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노형인 거죠. 그런 체르노빌은 좀 달랐습니다. 이 설계상 물이 끓으면 출력이 증가돼요. 출력이 증가되면 물이 더 끓겠죠. 물이 더 끓으면 출력이 더 증가되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강한 엑셀이 들어가는 어떤 이상한 원자로가 돼 있어서 체르노빌은 핵폭발은 아닙니다. 핵폭발은 아니고 원자로가 급격하게 녹아버려가지고 물하고 만나가지고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증기가 확 생기면서 저 스퍼트 원자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로와 같아서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은 브레이크를 완전히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엑셀을 강하게 밟으면은 오히려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물이 끓으면 출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이 끓으면 출력이 감소하죠. 출력이 감소하니까 이제 물이 안 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입니다. 그래서 체르노빌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설계 자체가 달랐던 것, 그리고 그걸 이미 1950년, 60년대에 했던 실험이 이미 다 검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러시아에서는 체르노빌 같은 노형을 굳이 쓰다가 일어나지도 않을 사고가 우리나라 같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전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고가 났던 거죠. 네,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파워가 급격히 올라가면은 원자로 스스로가 파워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 제가 조금 더 이건 부연해서 그러시죠. 우리 주한구 교수님께서 좀 전문가시죠, 참. 이거는 이제 원자로에 소위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력이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우라늄 238에서 원자로에 있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게 늘어나서 자동적으로 출력이 감소하는 원자로의 소위 고유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유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원자로를 설계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체르노빌 원자로 같으면은 그 핵무기 생산에, 플루토늄 생산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이제 원자력 안전성은 좀 희생하고 그런 쪽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재적인 안전성이 없었는데, 우리 서방 세계 원자로들은 다 이렇게 내재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출력 폭주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원자로 설계 분야의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주한규 교수님 아주 명쾌한 설명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있겠습니다. 참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원전이 안전하다면 어째서 전기 많이 쓰는 수도권에 안 짓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거 참 많이 듣죠. 우리 네. 정혜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사실 수도권이 전기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의 절반 정도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산업이 있는 지역만 좀 쓰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경상남도 지역에서 생산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생산한 전기는 대부분 그 지역에 쓰고 있고요.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전기가 일부 이제 수도권에 대부분 이제 많이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왜 수도권에 그럼 원전을 안 짓냐? 가까운 데 짓지 그러더라도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성을 봤을 때 수도권에 짓는다면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한 서해안, 그것도 더 안쪽으로 들어간 바레만 쪽으로 더 안쪽으로 올라와 있는 수도권에서는 냉각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어떤 기술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수도권은 배제가 되는 거고요. 다른 데 지어서 송전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왜 수도권 하지 않느냐. 뭐 안전성 문제도 사실 사람이 많이 없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경제성, 기술적 내용 다 고려했을 때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거의 이제 벌써 예정했던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요. 우리 이제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정영훈 교수님, 그다음에 임병조 교수님, 혹시 윤정일 교수님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훈 교수님부터. 예, 원버러 사이트는 최 교수님께서 하실 거죠? 예. 뭐 귀중한 금요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임병조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예, 오늘 제가 이거 처음 진행을 드린 걸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 사실 이렇게 청중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부터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정일 교수님. 네, 이렇게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사용 후 해결료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데요.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네. 여기 제가 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재진 여기 교수님. 네네 여기 네. 질문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핀란드에는 건설되고 우리 경주에는 중전위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두 처리장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는데 답변해 주신 것 같네요, 윤 교수님. 네. 핀란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준위하고 경주에 있는 네. 중저준위 뭐가 차이가 있느냐요? 네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부피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중저준위 폐기물입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 해결료를 포함을 해서 극히 양적으로 보면은 한 5% 이내, 나머지 95% 중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처분장은 동일한 안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사능이 높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플루토늄이나 이런 것들이 길기 때문에 우선은 심지층의 고준위 폐기물은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저준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상 아니면은 지표면 인근에다 이렇게 매립해 가지고 이렇게 처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모든 답변을 시간 관계상 드리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자력 바로 알리기 유튜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참 많은 영상 자료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부족한 점도 참 많았겠습니다만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다음 주 핵공강 클래스 제2강 사용 후 해결료 우리의 해법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정일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핵공강 클래스 제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만 좀 남아서 조금만 얘기 좀 나누고 될까요? 네, 뭐 네, 금요일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네. 줌으로 맥주 한 잔 앞에 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맥주 놓고 해야 되겠다.